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발표했죠. 다시 말해서 병원이나 약국에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환자 부담이 줄어든다는 건데요. 네, 특히 MRI나 CT 같은 각종 검사비, 또 입원실 비용, 환자 간호 비용 같은 부대 비용이 큰 부담이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어드는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발표한 대책 비급여를 없애겠다는데 여기서 비급여가 환자가 비용하는 부담이 맞나요? 환자가 부담하는 거는 급여도 있고 비급여도 네. 있고 그러는데요. 네. 비급여를 하면 이제 제도에서 지불해주지 않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건강보험의 제도가 커버하지 않는, 적용되지 그렇습니다. 않는 항목 이렇게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되겠군요. 예. 네. 그러면 지금부터 그 환자들의 일상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검사 비용.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네. 건망증이 심해진 어떤 사람이 있어요. 치매 진단 받기 위해서 이제 종합병원을 방문을 했고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MRI 검사, 정밀 신경인지 검사를 받았는데 MRI 검사비는 60만 원, 신경인지 검사비는 40만 원에서 총 100만 원이 지금까지는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지금까지는 MRI가 비급여에 해당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건강보험 제도에서 지불해주지 않았고요. 앞으로 이게 이제 급여화가 된다 그러면 네. 그 중에 일부는 이제 제도에서 지불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어떤 분이 60만 원 MRI로 지불하신 모양인데,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제도 이게 혜택을 받게 되면 네. 많이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네. 아마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부담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해보게 이제 됩니다. 뭐 가정한 건데요. 네. 예. 지금 저기서 MRI가 60만 원이라고 저희가 예를 들었지만 예. 저게 이제 비급여 때 이야기란 말이죠. 비급여 그렇습니다. 때는 병원이 마음대로 60만 원, 65만 원, 뭐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게 급여가 되는 순간 정해지죠. 그렇습니다. 비급여 때는 기관이 이제 알아서 네. 정하는 거고요. 네. 급여로 이제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네. 정부에서 가격을 설정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설정된 가격이 통상 상급 병원에서 받는 가격보다는 좀 낮게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국민의 부담이 많이 줄어듭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본인 부담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은 네. 그러면 과거 100% 내던 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비급여가 많이 줄어들면 그러니까 급여 항목이 늘고 건강보험 적용이 많이 되면 국민들이 저렴해지니까 부담이 병원 많이 찾아갈 것 같아서 의사분들도 좋아할 것 같지만 의사분들 입장에서는 또 정부가 가격을 딱딱딱 정해버리니까 불편해하는 부분도 있겠네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 의료를 공급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네. 비급여라는 게 그동안 이제 자기의 수입을 조금 보충하는 급여가 일정 부분 원가에 미달한다는 게 이렇게 일반화된 이야기였었단 말이죠. 네. 그 부족한 부분을 비급여에서 이제 보충하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네. 이게 전면적으로 급여화가 되면 그리고 그런 모든 비급여의 가격을 정부에서 네. 통제하게 되면 네. 이제 수익원이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MRI나 뭐 CT 같은 게 그동안 비싸서 검사 못 받는 분들도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꺼려지고 예. 아무래도. 예, 좀 그렇습니다. 저렴해지면 그럼 내가 여기 좀 아프면 가서 받고 네. 저기 좀 아프면 가서 받고 이러면 다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적용됩니까? 그때마다? 이제 그렇게 하면 너무 남용의 우려가 있기 네. 때문에 네. 별도 기준을 아마 만들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 특히 뭐 초음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빈번하게 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기여서 네. 자칫 잘못하면 그런 누수의 위험이 큰 기기죠. 네. 그래서 별도 기준을 아마 만들어서 네. 정해서 운용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진단에만 뭡니까?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환자 부담이 싸게 우리가 받을 수 있게 그럴 그렇게 된다. 걸로 예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검사비 알아봤는데 입원비도 참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또 사례 하나 한번 볼까요?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좀 저희가 이제 아주 간단하게 만약에 자궁 내막암 환자가 있다면 230일 정도 오래 입원했다면 과거에는 지금은 한 1,200만 원 정도 환자 부담이 나오는데 최대 한 463만 원까지 이렇게 크게 비용이 낮아질 수 있다. 그중에 저희가 주목한 부분이 특진비가 없어지고 상급 병실비가 없어진다고요? 예, 이제 과거에 이제 그 특진비라는 용어를 활용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선택진료비라는 이름을 이제 공식화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제도가 2014년부터 이렇게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제도 3분의 2가 이미 없어졌고요. 네. 나머지 3분의 1이 남았던 게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것으로 네, 이번에 네. 계획. 우리가 이제 종합병원 가면 특진 교수님 해갖고 선택하게 돼 있는데 그거 안 한다 이거죠? 이제? 그렇습니다. 네. 이제는 안 하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네. 특진을 받게 되면 그동안 8개 항목에 대해서 환자들이 100% 추가로 더 부담을 해야 됐는데 이런 네. 것들이 원천적으로 다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상급 병실비도 없어지게 네. 된다고 됐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편안한 뭐 2인실, 3인실 이용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지금 저렴해서 다 다인실이라고 네. 그러잖아요. 네. 5인실, 예. 6인실 예. 있는데 2인실, 3인실 싸지면 저라도 거기 가겠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이제 이유 때문에 상급 병원으로 점점 더 이제 쏠려가는 그런 현상은 조금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네. 이런 거를 방비하기 위해서 본인 부담 차등화 제도를 아마 활용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만약에 뭐 4인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본인 부담이 예를 들어서 2만 원이었다 또는 네. 뭐 20%였다 그렇다 그러면 2인실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을 40%를 한달지 이렇게 조금 높게 책정을 하면 네. 근데 어떻든 그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네. 과거에 비해서는 환자의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네. 네. 그렇지만 가격 차이는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게, 예. 네. 그리고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네. 저희가 이 문제를 계속 지적해 왔었는데 예. 암 환자가 쓰는 항암제, 특히 그 신약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떤 약은 한 달에 뭐 수백만 원도 들었는데 예.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그것도 제도에서 이번에 받아들여져서 과거에는 100% 본인이 부담하던 게 아마 30% 정도로 이렇게 아마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값 굉장히 고가이지 않습니까? 네, 특히 네. 항암제 같은 경우 네. 이제 그 환자의 부담이 대거 낮아지는 거죠. 네. 그동안에는 사실 신약, 정말 암 환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신약도 그건 뭐 등재하는데 약가 협상하고 이거 얼마 받을 것이냐, 그다음에 약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느냐, 예. 이거 아니라 뭐 1년씩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줄어드는다는 뜻입니까? 이제 비용 효과성 우리가 재정이 넉넉치 않기 때문에 네. 이제 효과도 필요하고 또 네. 비용 그러니까 효과 대비 비용이 얼마나 저렴한가 네. 이것도 같이 검증을 했던 거지요. 이제 그동안에는 그렇게 했었었는데 네. 워낙 그 환자들의 부담이 크니 이번에는 전면적으로 급여화해서 조금 이제 부담을 낮춰보자 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또 그 치과 쪽에서의 틀니, 임플란트 비용도 예. 굉장히 낮아진다는데 예. 어느 정도나 낮아질까요? 그러니까 본인 부담이 아마 50%였던 걸로 네. 기억되고요. 네. 이게 아마 30% 정도 이렇게 대거 낮아지는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70세 이상에다가 지금 65세 이상으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예. 1년에 하나인가 2개죠. 근데 이게 그래도 절반은 내 돈 내야 됐었는데 이제는 뭐 100만 원이라면 30만 원만 내면 그렇습니다. 된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 내놓으면서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병원비 때문에 지방까지 크게 문제가 생기는 네. 망하는 이른바 의료 파산 문제가 그만큼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화면 보시죠. 2달 전 태어난 이 아기는 선천성 척추기형이라는 희귀 질환 때문에 중환자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늘어가는 병원비에 박현진 씨 부부는 대출을 받아야 할 처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병원비를 내고 또 그냥 하루가 지났네. 그냥 내일은 그냥 없어요. 간 경변을 앓고 있는 권모 씨는 수술비 4천만 원이 없어 수술을 미루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지만 고가의 약값과 비급여인 선택 진료비 등은 모두 본인 부담입니다. 몸보다 저 수술비가 너무 직증이 많이 돼 보니까 그 수술비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우리 건강보험 제도가 뭐 선진국만큼 또는 뭐 더 잘 돼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렇게 중증 질환이 되면 정말 몇 천만 원씩 들고 파산하는 거 정부 통계만 봐도 16만 가구나 된다는 건데 예. 거기에 대한 대책도 나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기존에 그런 제도가 이미 있었는데요. 이제 적용 대상이 차상위 계층 이하 네. 굉장히 협소했고요. 네. 그리고 대상 질환도 암 또는 뇌혈관계, 심혈관계, 희귀질환 이렇게 4대 중증 질환에 한정해서 네. 한 1회에 한해가지고 2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제도를 대폭 확충해서 네. 대상도 소득 하위 50%까지 네. 넓히게 되고요. 질환도 지금까지는 4대 중증에 한정돼 있었지만 네. 지금부터는 질환과 상관없이
모두 적용을 해주겠다. 네. 특별히 이제 이번 대책에서 좀 기억하실 만한 게 비급여도 포함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예. 특히 희귀질환이나 뭐 다급한 분들은 비급여 처리되는 항목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급한 예. 사람들은 그 부분까지도 최대 2천만 원까지 이제 그렇습니다. 정부가 예. 1회에 한해서지만 예. 네, 일시적으로 지원하겠다. 매우 급한 분들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원천적으로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그런 네. 가구는 없애겠다. 네.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부가 어제 발표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한다. 쉽게 말해 이제 뭐 우리가 약을 뭐 수술을 받을 때, 진료를 할 때, 치료를 받을 때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를 넓히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늘 나오는 문제가, 그러면 이제 더 저렴해지니까 더 그냥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 네. 그러면 재정 문제 이런 건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 부분 어떻습니까? 이제 재정 당연히 우리가 고민해야 될 사항이고요. 어떻든 정부 발표에 의하면 이제 계획이 착착 진행이 되는 경우에 그러면 2022년에는 이번 계획이 이제 완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2022년 1년 동안 소요되는 금액이 대략 한 8조 1천억 정도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1년에 8조 더 든다? 그렇습니다. 네, 8조 네. 남짓 더 드는데 또 동시에 이걸 어떻게 확보하겠다 이런 계획도 발표를 했죠. 네. 보험료를 한 3.2% 정도 지난 10년간 보험료 인상률 평균이 3.2%였는데 이런 정도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인상을 하겠다 이미 발표했습니다. 보통 1%를 올리게 되면 5천억 정도 확보가 됩니다. 네. 그럼 평균 3% 정도면 1조 5천억이 되겠고요. 우리가 매년 이제 1조 5천억씩 해가지고 5년간 계속 올라가게 되면 7조 5천억 정도가 확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또 부족한 금액은 정부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법에 의하면 국민이 낸 보험료 수입의 2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은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이제 당국에서 20%에 못 미치는 한 14%, 5%만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거를 법에 나와 있는 대로 20%를 지원을 하게 되면 추가로 또 매년 뭐 1조 이상 추가 확보할 수 있겠고요. 네. 또 현재도 적립금이 한 21조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 10조 이상은 여기에다 더 활용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비급여 항목, 예. 그 부분을 이제 지원해주는 실손보험을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건강보험 적용이 늘게 되면 실손보험을 굳이 뭐 필요할까?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것도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장률이 우리가 63.4%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번 정부 대책이 다 완결이 되면 네. 보장률 70%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있습니다. 말씀은 30%는 본인이 내야 되는 우리가 거죠. 내야 한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37%를 내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네. 그래서 민간보험, 실손보험 아무래도 가입자 수가 조금 줄겠죠. 네. 이제 보장률이 높아지면 그렇지만 없어지지는 않을 거다. 네. 동시에 이제 보험료도 지금은 가구당 평균 한 27만 원 정도 부담을 하고 있는데 보험료가 대거 좀 낮춰지지 않을까. 네. 결국은 국민에게 혜택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정부는 민간보험, 실손보험으로 대표되는 민간보험을 줄어들면 예. 보험료가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예. 오히려 가게에는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네. 전 국민의 대략 한 75% 정도가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네. 이분들이 한 달에 약 27만 원 내고 있단 말이죠. 네. 이게 이제 보험료는 줄고 가입 대상은 다소간 조금 줄 수 있겠다. 네. 그렇지만 민간보험 자체가 없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네.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저걸 좀 여쭤볼게요.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거 네. 많은 분이 찬성하실 겁니다. 이제 문제는 예. 재정인데 예. 그래서 나오는 말이 우리가 툭하면 뭐 감기만 가도 병원 가는 게 이게 심하다 보니까 예. 경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좀 오히려 약화시켜보자. 예. 차라리 그 돈으로 중증질환을 더 강화하면 예. 재정도 아낄 수 있고 보험료도 덜 오를 거 아니냐. 예.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일단 먼저 이번 계획은 대부분의 계획이 다 중증질환의 보장성 확대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뭐 경증질환 경우에는 노인이 외래 방문했을 때 일부 부담이 조금 줄지는 않고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이런 정도가 짜여져 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앞으로 보장성을 강화를 한다면 중증질환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에는 다 동의가 됩니다. 네. 뭐 학자들도 다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네. 한 가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게 흔히 이제 감기 가지고 상급병원 간다 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감기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이야기도 동시에 있습니다. 네. 몇천 원 본인 부담 때문에 못 가는 한계 계층도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장을 안 해주고 오히려 낮춰버리게 되면 네. 이분들이 나중에 병을 키워버릴 그런 우려도 동시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방향은 중증질환 중심이지만 경증질환도 N만큼은 가야 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앞서 저 틀리 이야기했지만 틀리가 이제 30% 본인 부담금이 30%로 예. 낮춰진다는 말 저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관심 가지실 텐데 예. 그게 수가가 정해져 있는 거죠? 뭐 200만 원 해갖고 30%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지금 뭐 한 127만 원 이렇게 지금 자료가 복지부 발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네. 이제 그게 50%라 그러면 대략 64만 원을 지금까지 이제 네. 본인이 부담했다는 것이고. 임플란트 하나에?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30%면 그 네. 정도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